보시면 제가 1번, 2번을 공부 코드를 먼저 잡을까, 입시 코드를 먼저 잡을까를 갖다가 고민을 해봤는데 입시 코드를 먼저 잡았어야 하나, 공부 코드를 먼저 잡았어야 하나, 어쨌든 공부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실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 그러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입시 코드를 알고 정확하게 그 코드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를 좀 고민을 해본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모두의 바람은 이 입시 코드하고 맞춰서 봤을 때 그 방향성이 맞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럼 입시 코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시의 변화가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학력고사 세대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는 나름은 수능 세대입니다. 나름은. 근데 1980년, 82년, 86년, 87년 제가 기억하는 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왜냐하면 사촌 오빠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수능이 아니라 대입을 시험을 치렀는데 학력고사를 어떻게 치렀대,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시험을 보고 후지원을 하고 내지는 후기가 있고 후기 시험이 있고, 이런 표현들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시험 후지원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늘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학력고사라는 것 자체는 달달달달달달 암기해서 가는 게 학력고사다. 1992년에 학력고사가 폐지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폐지되는 이유는 암기 때문이에요. 제가 97학번인데 수능이다라는 것을 갖다 처음 맞이했을 때 수능이다, 수능시험이라는 건 사고력을 갖다가, 논리성을 갖다가 넣어놓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학력고사를 폐지한 이유는, 폐지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들이 저를 수능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능시험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능시험이 사실은 학력고사 세대가 가르친 수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그렇게 이렇게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선생님들이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수능을 보는 시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능 세대 시험 선생님들이 수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법은 학력고사 못지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은 꼭 짚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학력고사가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라든가 학력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학력고사란 이퀄 암기 시험이에요. 암기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학력고사 대입의 성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암기 능력 싸움이에요, 학력고사는.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게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외우고 기억만 잘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대학을 잘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암기를 한다라고 해서 대학을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한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에다가 보내놨더니 정말 암기를 훌륭하게 잘해서 좋은 대학들에 들어간 학생들이 교수들이 가르치려고 봤더니 다들 바보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교수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조금 더 논리성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시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간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논리성을 갖다가 넣은 문제를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수능의 도입 취지 자체가 그래요. 즉 문제점은 예비고사와 학력고사가 추론 없이 암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시험에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을 한 게 수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청라에 온 지 2년 됐는데 중학교 내신 공부에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든 학원이든 모두 다 뭘 시키고 있냐면 학력고사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상담에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내신이 100점을 맞았대요. 근데 그 100점을 맞았지만 이 아이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어, 이런 아이들이 허다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작은 범위를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점수가 나오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70점 정도밖에, 60점, 70점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외워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좀 부족하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는 성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입시 코드는 암기 시대가 끝났단 거예요. 암기 시대는 이미 30년 전에 끝나서 거기에다가 논리성을 넣어야 한다. 근데 논리성을 녹여내서 문제를 이제 어렵게 낸다.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낸다. 이렇게 문제를 내었는데 어느 순간 수리 영역,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이었던 게 외국어 영역이었던 게 국어, 영어, 수학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EBS 연계가 70%가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변형 문제. 그래서 어느 순간 EBS가 70%가 되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막 그걸 달달달달달달 고3 때 되면 그게 내신 시험 문제에도 다 나오고 외우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누가 가졌다? 대학 교수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도 수능은 뭘 유지하려고 애를 썼냐면 수능에서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썼던 건 논리성을 한 30%라도 여기에서 그러면 성패를 가르겠다라고 해서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EBS가 다시 50%로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50%조차도 직접 연계는 없습니다. 간접 연계예요. 모두 다 간접 연계.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어려워지는데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진화해서 수능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논리성으로 만들어낸 문제라고는 하지만 30년 전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또 달라요. 뭐 물수능이니 뭐 불수능이니 이런 문제들을 막 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수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려운데 중학교에서 그걸 갖춰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한 채로 특히 여기 인천 이 근방의 아이들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냥 학력고사 옛날 선생님들한테 공부 배우듯이 배워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수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인천에서만 학교 갈 수 있으면 돼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꼭 지방 아이들처럼. 여긴 지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계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이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될 부분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능의 3대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들도 한참 다 들어보셨어요. 수능 문제를 내려면 어디로 가느냐. 수능 출제위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다들 함께 있는데 그래서 다들 밖에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모든 문제집을 다 다시 본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그 수능 같은 경우 신유형 그 문제들을 다 보고 거기에 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로 어떻게 신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원 교재가 되든 시중 교재가 되든 다 검토 후에 없는 문제를 출제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12월 7일에 오대규 대표님 설명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건 그때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능이다라는 건 대학 교수들이 계속해서 학력고사 공부법을 갖다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고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 생활 유형인 거예요. 생활 유형의 문제를 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운 개념과 실생활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생각하셨을 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학을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대생이나 옷을 갖다 재단하거나 할 때는 미적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을 갔을 때 왜냐하면 천을 아껴서 써야 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해본다면 배운 개념이 실생활에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부까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생활 유형으로 문제를 바꿔내는 게 3대 원칙 중에 하나고요. 통합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가 아니에요. 저는 영어 선생이지만 영어를 가르치면 뭐가 보이냐면
문법을 가르치면 수학 점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딩을 가르치면 국어 점수가 보여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는 올인원 같은 느낌이에요. 다 돌아가면서 어느 하나 별개의 것이 없고 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 유형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문제를 내는 게 3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해요. 네, 그게 중요한데 공부는 이퀄 이해다예요. 근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 타겟층으로 잡았어요. 청라에 들어오면서 중심 타겟층으로 잡고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해를 하는 학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 공부를 정석책을 펼쳐놓고 예시 문제를 풀고 나서 유제 문제를 풀 때 이 아이들이 숫자 끼워 넣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숫자 끼워 넣기,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사유쓰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왜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에 대한 것들이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러니까 외운 것과 조금만 변형이 되어도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단어 또한 단어 암기 또한 마찬가지 암기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뭐 국영수 100 맞았대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50점을 넘기지 못하는 내신조차 50점을 넘기지 못하는데 수능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공부법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입시 코드라는 거 입시가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내보내는 거 공부는 이해다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이해를 못해서요. 우리 아이가 공부법을 몰라서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아이들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의 공부법이에요. 공부법은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쓰면서 이해를 하는 학생이 있고요. 여러 번 읽어서 이해를 하는 학생이 있고요. 이해를 하고 개념을 정독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대학을 잘 가요. 공부는 학습이죠. 배우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습의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은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건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가 안 돼요. 공부를 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2시간을 배우면 2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해를 하는 방법 또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이해 공부법이다라고 얘기해서 이해는 개념이다. 원리를 납득하는 것이고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수학도 개념을 정독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아이들이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4점짜리 언제 풀어요? 이런 얘기. 선생님 난이도 있는 거 언제 풀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거는 조금 그냥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외우는 아이들이 처음에 저한테 오면 전 외우는 암기를 시키진 않거든요. 본문 암기를 절대 시키지 않아요. 모의고사 암기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걱정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던 게 아닌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지만 점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해 공부법이라는 건 왜 그럴까? 라고 고민을 해보는 게 이해 공부법이에요. 국영수과 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집을 풀면서도 이게 왜 답이 아닐까? 이거는 왜 맞는 걸까? 이건 왜 틀린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거는 입시 코드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수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아이들은 다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갈 건데 수능이 아닌데 원장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학원비를 들여서 어머님들 지방에 있는 4년제나 전문대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서울에서 그래도 식기대학 4년제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수능은 당연히 잘 봐야 돼요. 내신 좋은 아이가 수능 못 보지 않고요. 수능 좋은 아이가 내신 못 보지 않아요. 다 같이 가는 공부인데 그게 이해를 하고 장기 기억으로 가서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들은 다 최저라는 게 수능에서의 최저라는 게 깔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려면 이해공부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럴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가장 좋은 건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보는 일이에요. 설명하기.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한테 입시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도 그렇게 응용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응용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암기만 했었기 때문에. 입시에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디에다 집착을 해야 되냐면 제가 공부시키는 방법이에요. Y에다 집착해라. 초창기에는 제가 학원을 하던 초창기에는 실수를 했어요. 정말 키워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수학 리뷰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게 왜 풀이 과정이 이게 도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답인지 아닌지를 다 써오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 질렸죠, 공부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수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구나. 너무 여기에 넘쳐서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만큼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렇지예요. 왜 그렇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최고의 암기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해를 얼마나 잘 시켰는가, 이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영원히 기억하는 마법이에요. 이게 이해 암기법이라는 게. 이해 암기법은 이해하고 암기까지 같이 갔는데 이게 어떻게 기억에 안 남겠어요? 당연히 기억에 남아요. 이게 입시코드예요.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입시코드. 잘 생각해보시면 어머님들 설명회 다니시면서 우리 아이가 내신 이만큼 받으면 대학 여기가 우리 아이가 수능 이만큼 보면 대학 저기 갈 수 있대.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수능을 이만큼 받으려면 내신을 이만큼 받으려면 그러면 공부하는 법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자기주도학습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주도학습관은 아니지만 뭐 계획 세우고 아이한테 공부해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면서 트레이닝을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을 조금 시켜주는 게 이건 선생님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대학에 성적이 올라가고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영원히 기억하는 마법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뭘 적어놨냐면 저희 이제 그러면 모두의 바람하고 공부법하고 입시공부법하고 공부법을 어떻게 비교를 해봤을 때 Y공부법은 당연히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이거 어디 문제냐면 지금 서인정보 1학년 문제예요. 이건 내신 시험범위예요. 28번을 보시면 어법 문제예요. 이건 수능 문제를 풀게 될 때나 그럴 때 보통 문법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죠. 저는 옛날부터 문법 특강 왜 안 하세요?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문법 특강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문법 특강이랑 투부정사의 문제를 풀고 투부정사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이들이 못하는 건 준동사,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섞어놨을 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사유를 쓰는 거예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고 1, 2, 3, 4, 5 중에서 아이들한테 1번이 왜 틀렸는데 사유 적어봐. 2, 3, 4, 5번은 여기다가 왜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걸 사유를 적어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조가 보이면서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고요. 문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이거 적으라 그러면 아이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이게 체계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서인정보도 그렇고 내신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건 이런 거죠. 어법상 틀린 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 고르시오. 이런 것들 모두 고르시오. 아이들 완전 쥐약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사유를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선택제 문제를 제일 많이 줘요. 암기해서 한글 주고 여기다가 암기해서 써. 암기 테스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선택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선택제 테스트 이것도 사유 쓰기잖아요. 선택제 테스트를 주면서 이게 왜 답인지 적어. 이거 자체가 왜 Y공부법이에요. 왜 이런 걸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서머리예요. 서머리. 어머님들 지금 이제 이거 보고 계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글만 쭉 읽어보세요. 이게 한눈에 쭉 들어오세요? 알 것 같고 아이들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해력이라는 걸 시키는데 아이들이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독해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논리성인 거잖아요. 영어 문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몇 학년 문제냐면 이거 시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인천고 시험범위예요. 이거는 시험범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거예요. 3학년 가면 한글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왜 이게 답이야?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서머리만 적어놨지만 서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답이야? 가 돼야 돼요. 수능 문제 또한. 보통의 내신 문제도 이제는 수능 문제처럼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번 통틀어서 보면 Y공부법은 정확하게 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만 생각할까? 그럼 수학은 좀 이따 수학 선생님이 해주실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보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서술형 테스트 노트 작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제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같이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답풀이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 요약 조건도 찾아야 되고 풀이과정도 써야 되고 여기 안 나왔구나. 조건이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문제를 여기 있다. 문제를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 5가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를 뭘 물어보는가? 정보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단서와 수학적 접근은 무엇인가? 단서가 뭔가? 풀어보자. 해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풀이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본다면 어쨌든 입시 코드에 맞는 입시 코드를 따르는 공부 코드와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소신은 정확하게 있어요. 공부에 대한 방향성은 맞다라고.